6장은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y고요. 6장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봤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 내용 자체도 좀 다르고 물론 챕터마다 내용은 다를 테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는 이제 접근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티컬 이코노미는 사실 이제 과거에는 재정학의 한 분야 정도였었는데 물론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리카르도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애덤 스미스나 리카르도나 이런 분들이 했던 경제학이 사실 폴리티컬 이코노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생기기 전부터 사실 폴리티컬 이코노미는 존재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폴리티컬 이코노미가 그냥 이코노믹스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퍼블릭 파이낸스가 하나의 큰 영역이 되고 그 안에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정부의 의사결정을 조금 비중 있게 봤었는데 그 분야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폴리티컬 이코노미가 퍼블릭 파이낸스의 어떤 그 그러니까 퍼블릭 파이낸스 밑에 경제학이라고 하면 뭐 여러 분야가 있겠죠. 이렇게 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뭐 노동경제학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이런 여러 분야 재정학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이거에 이제 서브 필드로 정치경제학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 정치경제학이 하나의 중요한 재정학과 거의 같은 레벨의 한 연구 분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경제학은 그 자체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터디하지는 않는데요. 주로 이제 경제 발전과 맞물려서 정치 경제학 이슈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 한 2, 30년 동안 이제 정치 경제학 분야가 많이 이제 발전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제가 그렇게 관심이 많진 않아서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뭐 과거만큼 지난 20년 동안만큼 이렇게 학문의 발전 속도는 이쪽 분야의 발전 속도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조만간 노벨 경제학상을 폴리티컬 이코노미를 하는 분들에게도 이제 수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어요. 6장 정치 경제학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내용은 이제 직접 민주주의, 다이렉트 디모크라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만장일치 제도라든가 뭐 과반수 투표 제도, 기본적으로 이제 어, 보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정치학에 가면 이제 정치학, 폴리티컬 사이언스 영역으로 가면 뭐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분야를 건드린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개인들의 의사결정이 있는데 개개인들의 의사를 어떻게 하면 그룹의 선택으로 취합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뭐 대통령 선거를 한다든가 뭐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긴 하지만 여기 가서 또 얘기를 할 텐데요. 뭐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뭐 직접 민주주의냐 아니면 대의 민주주의냐를 구분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대의 민주주의가 이제 representative democracy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바로 representative democracy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대통령 물론 이제 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을 선출할 때 이제 다득표를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겠죠.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한 사람이 이제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각자 선호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여러 명이 있습니다. A, B, C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은 A를 가장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B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C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대안 중에 각자의 선호가 다르겠죠. 뭐 중국 식당에 중식당에 가서도 사람들이 주문하는 요리가 식사가 다 다르고
예, 또 어디 뭐 백화점에 가서도 백화점의 어떤 뭐 몰에 가서도 각자가 가장 선호하는 이제 아이템이 서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초이스 셋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A, B, C 세 사람의 경우에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되는 상황은 결국은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선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선호가 다르니까 다양한 선호를 이렇게 모아서 그룹의 선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선호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학교가 노원구에 있으니까 노원구에 노원갑, 뭐 노원을 우리 학교가 위치한 것이 갑인지 을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노원갑이든 노원을이든 뭐 되게 많을 거예요. 노원구가 좀 커서 노원갑 국회의원, 노원갑의 선호가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노원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선호를 그룹의 선호로 표출해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건 메커니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투표겠죠. 그래서 다이렉트 디모크라시에서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텐데 뭐 참여해서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표출된 의견을 하나로 취합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unanimity rules라고 해서 만장일치. 다음에 다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게 다 있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majority voting 룰이 이제 과반수. 로그 롤링은 이거 그때 가서 이제 로그 롤링이라고 하는데 그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 모아서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민주주의로 넘어가세요.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건 선출된 정치인들, 대통령 혹은 이제 우리는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진 않지만 뭐 어떤 국가에서는 이제 사실 국무총리를 의원 내각제에서 뭐 자연스럽게 다수당의 이제 대표가 수상이라든가 이제 국무총리를 역임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국회의원들 바로 이제 elected politicians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public employees는 이제 관료들,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special interest 이익 집단들, 뭐 러비스트 이런 집단이 되겠죠. 여기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까지 6장에서는 그래서 정치인들과 관료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교과서 보시면 비교적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좀 그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너무 진지해지면 또 좀 힘들어지니까 삶이 정부는 항상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가 참 그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하고 질문 자체가 좀 어디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 국민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들은 이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이건 이제 대의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경우에 우리가 더 나은 어떤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접하게 되면 이제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뭐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제 국민의 일부, 전체 국민의 이익은 서로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면 이제 누군가는 이제 아무래도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기본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들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과연 그 모든 국민의 이익이 다 증진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더 나은 솔루션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이건 솔루션 자체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진다면 그렇다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뭐 직장 내에서 뭐 전에 있었던 직장도 그렇고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게 그 경제학과의 교수들이 몇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몇 명 안 되잖아요. 뭔가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전 직장에서도 어떤 경험이 한번 있었냐면 그 직장 내에서 제가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 동호회 같은 걸 하나 만들었어요. 농구 동호회를 만들었는데 그 농구 동호회의 이름을 이제 그 이름을 짓는 거 네이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각자 자기 마음에 드는 이름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투표를 해서 어떤 이름이 채택이 됐는데 저희 동호회에 참석하시는 어떤 박사님께서 이제 좀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저보다도 나이가 한 10년 이상 많은 분인데 아마 동호회에서 가장 연장자가 아니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언짢으셨던 것 같아요. 자신이 제안했던 이름이 채택이 되지 않아서 되게 언짢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이제 이름을 그분이 제안하신 이름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런 그 일들이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했을 때 직접 민주주의와 같은 형태에서 더 나은 솔루션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 더 낫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정말 솔루션 자체를 우리가 얻을 수는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물론 많은 사례들을 보지는 않을 것이고 정치경제학에서 이론적인 메시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6장을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부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역사 뭐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의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가 프랑스의 프랑스 혁명을 겪었던 국가들 그러니까 유럽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거쳐서 이런 그 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혁명을 겪었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헌법의 가치랑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도 그런 얘기는 사실 자세히 하진 않았지만 이제 미국의 헌법의 첫 번째 조문과 대한민국 헌법의 첫 번째 조문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 혹은 뭐 프랑스 이런 국가들의 기본적인 헌법의 가치는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몽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공리주의, 자유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상당히 강하고, 정부는 굉장히 이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헌법의 조문들과 이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냥 평균적인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평균적인 한국인이 생각하는 이제 정부의 역할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 상충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정부라고 할지라도 항상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참 어려운 스테이트먼트예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참 어려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거 너무 크게 해석하지 마시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사실상 그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주체들과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이 추진되면 어떤 사람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식당이라든가 주점이라든가 영업시간을 10시로 제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제 누군가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정책들이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한다, 모든 사람들의 웰페어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겠죠. 항상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를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정책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할 때 이제 경제학의 원리를 폭넓게 적용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고요. 이제 재정학의 서브 필드에서 벗어나서 그 재정학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학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학에서는 이제 소비자나 기업과 같이 정부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제 하나의 경제 주체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 이런 과목들을 수강하셨을 때 정부는 굉장히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머신과 같은 그런 주체였다면, 그 거시경제학에서도 뭐 금리 정책을 한다든가 재정 정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세금을 걷는다든가 뭔가 이렇게 오토노머스한 그런 이제 경제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사익 추구라든가 이윤 추구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익 추구를 하지 않는 경제 주체라고 우리가 가정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학에서는 이제 폴리티션들도 자신들의 어떤 효용 함수 같은 것들이 있어서 폴리티션들이 자신의 효용 함수를 극대화하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의 최우선 목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정치인들의 최우선 목표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제 전에도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좀 이렇게 허탈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국가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좀 이렇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최우선 목표는 뭐 나중에 또 나오지만 사실 당선이죠, 그렇죠? 국회의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뭐 시의회 의원이 된다든가 또는 지역의회 의원이 된다든가 또는 뭐 시장이 된다든가 또는 지사가 된다든가 또는 뭐 대통령이 된다든가 이런 이제 당선이 정치인들의 최우선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목표는 당연히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렇죠? 한 번 더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재선이 두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떨까? 정말 국가를 위한 무한한 헌신이 정말 공무원들의 목표일까?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 경찰 이런 분들의 목표가 과연 국가를 위한 헌신일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익 추구가 무엇이고 그것들을 잘 규정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이고, 그 사익 추구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사익 추구를 우리가 감안해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부터 시작하죠. 직접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다양한 방식의 투표를 통해서 정부 지출을 수행할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이 결정이 됐는데 어마어마하죠. 600조가 넘습니다. 그거를 사실 저나 여러분이 결정한 건 아니에요. 대신 이제 저나 여러분이 선출한 국회의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하튼 여러분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가서 여러분의 생각과 정반대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들이 가서 이제 의사결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직접 민주주의는 사실 뭐 스위스의 경우에 다 같이 가서 한 곳에 모여서 뭐 투표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투표 방식 세 가지는 만장일치제도, 유네니비리, 그 다음에 과반수제도, 머저리티 보팅 룰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 롤링. 만장일치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반수제도는 다 아시겠지만 과반수가 선택한 대안이 채택되는 것입니다. 로그 롤링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시죠. 통나무 굴리기 뭐 이런 겁니다.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고받는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만장일치 제도 unanimity rules인데요.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간단한 모형, 린달 모형을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만 생각할 거고요. 사람이 많아지면 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에즈워스 박스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두 사람의 경우 문제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불꽃놀이 공공재고요. 이제 불꽃놀이에 대한 각자의 선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켓 한 발의 가격이 라켓 하나의 가격이 PR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PR을 두 사람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서 부담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애덤이 부담해야 되는 비중이 SA고요. 이브가 부담해야 되는 비중을 이제 SE라고 하겠습니다. 쉐어, 애덤의 쉐어고요. 이브의 쉐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둘이 반반 50%씩 부담할 수도 있고 뭐 이브가 30% 부담하고 애덤이 70% 부담할 수도 있고 뭐 이브가 80% 부담하고 애덤이 20%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덤의 부담 비중이 30%라면 S의 A가 0.3이고요. 그럼 당연히 이브의 부담은 0.7이 되겠죠. 그렇다면 라킷 가격의 0.3만큼을 이제 애덤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브의 경우는 0.7의 라킷의 가격만큼을 이제 이브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애덤과 이브 모두 이제 예산 제약하에서 자신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자신의 쉐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부담 비중이 높아지면 불꽃놀이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겠죠. 뭐 당연히 더 많은 그 불꽃 한 발의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자신이 더 많은 90% 거의 100% 가까이 부담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불꽃놀이의 뭐 규모가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자신의 부담 비율이 떨어진다면 불꽃놀이 더 화려한 불꽃놀이 파이어웍스를 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불꽃 소비량과 애덤의 부담 비중 쉐어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수요 함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수요 곡선이고요. 왜 갑자기 만장일치 제도를 얘기하다가 수요 곡선 얘기를 하는지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참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덤의 부담 비중이 쉐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불꽃 소비량은 줄어들겠죠. 원하는 파이어웍스의 크기는 점점점 줄어들 것이고 반대로 애덤의 부담 비중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화려한 불꽃놀이를 원할 거예요. 전형적인 수요 곡선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브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거꾸로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브의 경우에는 여기가 원점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돌려도 안 돼요. 이걸 이렇게 뒤집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이렇게 뒤집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점이고요. 이렇게 가면 이게 바로 불꽃 소비량,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이게 바로 이브의 부담 비율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브의 부담 비율, 부담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원하는 불꽃놀이의 소비량은 점점점 줄어들고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죄송합니다. 부담 비중이 높아질수록 불꽃 소비량은 점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부담 비중이 떨어질수록 불꽃 소비량은 늘어나죠. 전형적인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가 원점이고요. 가로축 불꽃 소비량, 세로축 2부의 부담 비중이라고 이제 읽으시면 되겠죠. 애덤의 부담 비중이 S 스타고요. 근데 2부의 부담 비중이 1-S 스타라고 한다면 두 사람의 최적 불꽃 소비량이 이제 R 스타. 그래서 R은 로켓이에요. 로켓의 R입니다. 그래서 R 스타로 같아지겠죠.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애덤이 S 스타만큼을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2부가 부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애덤이 S 스타만큼을 부담하게 된다면 비중입니다. 그렇다면 애덤의 자신의 수요 곡선을 따라서 애덤이 원하는 불꽃 소비량은 불꽃놀이의 크기는 R 스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S 스타만큼은 이제 2부가 부담해야 될 텐데 2부의 부담 비율에서 부담 비중에서 2부가 원하는 불꽃놀이의 규모는 정확히 R스타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 비중이 S스타 1-S스타로 결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두 사람이 원하는 불꽃놀이의 규모는 혹은 불꽃 소비량은 서로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S스타와 1-S스타에서 두 사람이 원하는 불꽃놀이의 규모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놀이는 사실 공공재란 말이에요. 두 사람이 원하는 공공재의 규모가 같아지는 거예요.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지하철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생각해 보시면 뭐 사실은 요금을 내고 타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용료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대비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뭐 지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실제로 내가 얼마 이렇게 부담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 문화센터 활동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복지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교회 다니시는 분 얘기 들었는데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좀 계세요 교회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제 전해 들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식사를 직접 해서 연세도 많으시고 거동도 좀 불편하시고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면 80 넘고 그러면 이제 그 사실 거동 자체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 그 식사를 지원하는 이제 프로그램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제도 있는 그분들이 그런 거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그 뭐 복지 프로그램들도 가동이 되는데 재원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부담하고 있는지는 가늠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조금 더 그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결국은 누군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각자 S스타 1-S스타만큼 이제 부담하기로 했을 때 원하는 수준의 공공재 규모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R스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대중교통, 그 다음에 이제 복지 프로그램들, 복지 정책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균형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애덤이 S스타만큼 2부가 1-S스타만큼 부담하니까요. 실제로 R스타만큼을 각자 원합니다. 그래서 R스타만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PR을 곱해야겠죠. 이게 바로 그 R스타만큼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의 규모가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총 비용이 되겠죠. 불꽃놀이 한 발의 가격이 PR이고 라켓의 개수는 R스타와 같으니까 이게 바로 총 비용입니다. 공공재 공급에 필요한 총 비용인데 이 가운데 얼마만큼을 애덤이 부담하냐면 S스타 그 다음에 얼마만큼을 2부가 부담하냐면 1-S스타만큼이에요.
그래서 2부가 부담하는 총 비용은 1 마이너스 S 스타의 R 스타 곱하기 PR이고요. 애덤이 부담하는 총 부분은 부담부는 S 스타의 R 스타 PR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린달의 모형, 간단한 형태의 린달의 모형을 보고 있는 거고, 린달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린달 가격은 공공재 한 단위를 공급할 때 각자 부담해야 되는 조세 부담 비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텍스 쉐어예요. 그래서 텍스 쉐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덤의 린달 프라이스는 S 스타, 이브의 린달 프라이스는 1 마이너스 S 스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린달 균형, 린달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해서 경제 주체들의 린달 가격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린달 균형입니다. 이때 이제 린달 균형은 반드시 어때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하고자 하는 수요량, 공공재에 대한 수요량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브와 애덤 모두 R스타만큼의 공공재 수준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린달 균형이 되겠죠. 린달 균형을 S스타 1 마이너스 S스타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단 여기에서 공공재 수요량이 동일해야 되겠죠. 뭐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말했던 것처럼 도대체 린달 모형과 이제 만장일치 제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두 사람이 모두 다 동의를 해야지만 이제 공공재 공급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두 사람 중에 뭐 두 사람이 다 원해야 만장일치니까.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두 사람 모두 원해야 됩니다. 모두 찬성하거나 혹은 모두 반대한다면 찬성하는 대안이 선택되고 혹은 반대하는 대안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선호를 표출해야지만 지금 여기에서와 같이 공공재가 공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투표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정부가 애덤과 이브의 린달 가격을 제시를 하고 각자가 원하는 이제 불꽃의 개수를 써내는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S스타 1 마이너스 S스타를 제시한다면 만약에 정부가 존재해서 애덤은 S스타, 이브는 1 마이너스 S스타만큼을 부담해야 된다. 부담 비중입니다. 텍스 쉐어를 제시를 해요. 그러면 애덤과 이브 모두 자신이 원하는 공공재 공급 수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 수요량을 적어내는 것입니다. 수요량을 이제 보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모두 정확히 똑같은 R스타만큼을 표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린달 모형에서 린달 이퀄리브리엄에서 이제 확인했던 것처럼 둘 다 모두 이제 R스타만큼을 적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R스타 만장일치로 R스타가 채택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R스타를 선택했으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린달 모형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이슈가 있는데요. 과연 만장일치 제도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 현실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절한 조세 부담 비율, 텍스 쉐어를 정부가 제시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공공재 공급 수준을 사람들이 정직하게 표출하려고 할 것인가? 이거를 먼저 잘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얼마만큼 부담하고 어떤 사람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를 적절히 찾아낼 수 있을까? 이건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적절한 조세 부담 비율을 찾았어요. 정말 럭키하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나는 R스타를 원한다라고 표출할 것인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조세 부담 비율을 지금 린달 이퀄리브리엄을 이제 정부가 찾았다고 한번 전제해 보죠. S 스타 1 마이너스 S 스타를 이제 정말 기적같이 찾아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공재보다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물론 이제 S 스타만큼 혹은 1 마이너스 S 스타만큼을 내가 부담할 때 내가 필요로 하는 이제 그게 규모가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자신의 선호를 정직하게 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자신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정직하게 표출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자신이 원하는 공공재 공급량은 R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이 R스타를 정직하게 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린달 이퀄리브리엄에 따른 이제 만장일치 제도는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현실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실현되기 어려운데,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선호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sincere voting, 진실 투표라고 하기도 합니다. sincere voting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의 선호를 정직하게 표출하지 않았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둘째는 의사결정 과정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조세 부담 비율을 정부가 어떻게 제시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이 뭐냐면 요금, 그러니까 일종의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이제 일률적인 요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각자 얼마만큼의 조세 부담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 개개인의 선호를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브와 애덤의 수요 곡선을 정부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이걸 다 알아야지만 사실 린달 프라이스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는데, 사실상 린달 프라이스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이제 만장일치 제도가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굳이 만장일치 제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린달 모형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하게 우리가 만장일치 제도를 볼 수 있는데, 만장일치 제도 unanimity 룰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실현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린달 모형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진심 투표 혹은 진실 투표, sincere voting에 대응되는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전략적 투표, 거짓 투표가 아니고요, strategic voting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선호를 정직하게 표출하지 않았을 때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자신이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투표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투표를 우리가 전략적 투표라고 합니다. 애덤의 경우 S스타를 부담하고 R스타의 불꽃을 즐기는 것보다 부담을 조금 낮추고요. 그 다음에 불꽃놀이의 규모도 낮추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겠죠. S스타와 R스타가 좀 비싼 가격을 더 많이 부담하고 더 많은 공공재를 소비할 것이냐, 아니면 절반만 부담하고 공공재도 절반만 부담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공재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저는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인가요? 가장 최근에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뭐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어서, 건강보험료 기준이기 때문에 많이 내고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어차피 저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으니까 세금도 좀 적게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약간 예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불꽃놀이 절반 줄이는 조건으로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도 낮출 수 있다면 이걸 선호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애덤은 전략적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호를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사결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두 사람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뭐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 당사자가 많아지면 쉽지 않겠죠. 경제학과의 교수들이 몇 명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만장일치에 따른 그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두 명이 정말 쉬울까? 글쎄요, 여러분 나중에 뭐 지금 뭐 두 명이서 친구랑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친구랑 둘이 뭔가를 할 때 가끔 이렇게 마찰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해 당사자가 많아진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엄청난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전략적 투표의 경우, 첫 번째 경우에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까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진짜 선호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짜 선호, 자신의 선호를 이제 거짓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애덤이 자신의 선호를 정직하게 표출하지 않게 된다면, 이런 선호를 만약에 표출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애덤의 린달 프라이스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애덤의 린달 프라이스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이제 이브의 부담이 되겠죠. 이만큼을 이제 애덤이 부담하게 되고, 이만큼을 이제 이브가 부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애덤의 부담 비율, 부담 비중은 이제 크게 떨어지고, 실제로 공급되는 공공재의 규모도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덤의 부담 비중도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이 점이 이전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애덤한테는.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할까요? 스몰 a, 스몰 b라고 한번 해보죠. 애덤 입장에서는 a가 b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애덤한테는. 다시 말하면 낮은 부담 비중, 텍스 쉐어, 그 다음에 적은 공공재 수준을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좀 확대 해석해 보면,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확대 해석해 보면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정부의 역할이라든가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든가 혹은 정부의 재정 정책의 크기가 대체로 작았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세 부담도 좀 낮췄으면 좋겠다.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과 같은 시스템이죠. 그런 국가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하고요. 대신 그 조건으로 조세 부담도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합니다. 그걸 만약에 선호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진짜 선호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A를 B보다 더 선호하기 때문에, 결과 이 린달 이퀄리브리엄, A의 린달 이퀄리브리엄을 B보다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공공재에 대한 그 선호를 거짓으로 표출할 인센티브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거의 돼서 초과했나요? 시간이 초과해서 과반수 투표 제도까지는 보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시험 범위는, 중간 시험 범위는 13쪽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13쪽까지가 중간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시험 문제를 조금 출제한 다음에 제가 공지사항에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뭐 시험의 유형은 객관식이거나 이제 푸는 문제 위주로 할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용어를 쓰는 문제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체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봐야 되고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를 정교하게 혹은 좀 장황하게 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그 다음에 이제 있다면 이제 푸는 문제들 그 정도가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험 문제를 조금 만들어 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략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